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떤 외교와 이 외교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을 규탄을 했어요. 전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랑 같이 가는 국가인가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이랑 경제 교류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이란이랑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냥 이런 거 SNS에 올리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미국이 뭐 싫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되는, 안보도 미국에 의존을 하고 경제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 의원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철없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한국의 치나 경제 이런 걸 주도하는 세대들은 좀 현실감이 좀 겁대가리가 없다고 하나.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같이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랑 정상회담이 무산이 돼, 아니면은 무산될 것 같으니까 안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랑 정상회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트럼프는 일본 총리한테 그냥 네가 상대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한테 뭐 지시만 줄 거고요. 직접 이야기는 안 할. 이렇게 된다면 당장 어떤 효과는,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 협상이 붕괴하게 된다면 이제 한국의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요. 최대 흑자국이 미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상대 중에서. 한국은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미국과 직접 이야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가 때리는 관세를 직접 다 쳐맞는 국가 중에 하나.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지금 내수기업도 안 좋은 수출기업도 꽤 엄청난 타격을 받고 붕괴하게 될 겁니다. 원가 경쟁력이 이미 없어요. 미국의 관세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한 거고, 미국에 충성하고 미국과 함께 가는 국가에게는 관세를 좀 낮춰서 중국 물건 말고 너희 걸 쓰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거고. 이제 중국과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지 모르겠지, 아니면 이재명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가 너무 비대한 것 같아요. 한국의 산업력, 뭐 경제력 이런 거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뽕에 빠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고 한국이 되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 이상한 나라는 아니죠. 근데 다만 지금 정점을 지났고 내려가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고 지금 눈을 감고 외교 경제 다 헛발질을 쳐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인간들이 경제적으로는 얘를 뽑은 40, 50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뽑은 거니까 본인들이 감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대봉쇄 전략이 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렇게 4개 국가가 얘네가 직접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과거 영국이 러시아를 봉쇄한 것처럼 거문도 사건과 크림 전쟁이었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똑같이 막고 있게 되는. 이란을 왜 갑자기 전쟁이? 이란은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원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이란의 갑사 원유를 받아와서 원가 경쟁이 굉장히, 그래서 이란이 개박살나게 되고 레짐 체인지가 되면은 중국의 이런 안보, 에너지 안보에 치명상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전쟁이 남의 얘기 같이 보이겠지만 저는 반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아마 이재명 임기 중에 확실하게 북한이 한국을 도발을 굉장히 심각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전면전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거 봐도 뭐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런 건 없죠. 서로 미사일을 쓰고 정밀 타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한국을 공격을 할 거예요. 굉장히 특정 지역 군부대를 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이 하고 있었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겁니다. 중국은 적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곧 제재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같이 박쥐 같은 국가들은 아마 싹 다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에서 도시바 콩슈베르그 스캔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바가 최첨단 일본의 반도체 일본의 전자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도시바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굉장히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구소련의 잠수함에다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신행위라고 느끼게 돼요. 일본이 한국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소련,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세계 3등 뭐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공유했고 되게 오만했거든요. 미국 엘리트들이 이때부터 일본을 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고 자신감이 계속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일본도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미국이 건드려서 일본의 전자산업이 완벽하게 붕괴를 합니다. 지금 3개월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심피 만나고 샤오미 회장을 만나고 막 그랬어요. 삼성이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경쟁에서 밀리니까 중국에다 뭘 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전자 드론들이 러시아에 납품이 되고요. 러시아는 거로 드론을 조립해서 우크라이나 날리고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 삼성은 도시바 적국에게 이득을 주는 기업이 삼성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삼성의 미래가 도시바처럼 아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조짐을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삼성 같은 곳들 세가 엄청나게 기울거든요. 거의 반부도 상태까지 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걔는 뭐 사실 나는 뭐 정의로운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랑 섞지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게 미국 애들인 거고요. 예, 자기의 적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아예 뼈를 발라내 버리는 게 미국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삼성도 미국이 사실 키워준 거고 키웠으면 이제 주인을 물면 안 되는데 주인을 무는 개의 미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신탕집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과 더해서 북한이 지금 개량형 드론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떠다니는 것보다 더 개량된 드론이 떠다니고 있고요. 드론을 왜 만들까? 그걸 쓰기 위해서 이란이 몰락하는 걸 본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뒤까지 핵을 만들고 무력에는 땅에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남한을 때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레이저 정밀 타격을 할 거고요. 전면전은 아니겠지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날 거고, 저는 반년 아니면 2년 이재명 임기 중에 확실하게 국군이 수백 명에서 1000명 단위로는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정치 지형은 아마 엄청난, 과거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거의 29년간 집권하던 노동당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이랑 뭐 평화 뭐 이런 거 외쳤는데, 평화를 주장하던 중동 애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요. 그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수 죽속에는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해서 전쟁이 끝나긴 했는데, 이때 죽은 수많은 예비들의 가족들과 이 예비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이 젊은 청년들이 진짜 극우화 해가지고 리쿠트 당이라는 당을 지지를 해주고요. 이 리쿠트 당의 총수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겁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노동당은 완전히 몰락을 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130개 의석 중에서 7개밖에 이후로 완전히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극우화가 노동당 같이 평화 이런 거 얘기하는 정당은 절대 안 찍어줘. 아마 한국도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시작을 해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거를 정말 수십 명 1000명 단위로 보게 되면요, 민주당은 아마 저는 몰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이 당을 만들어준 이 철없는 세대와 병역의 의무를 안 지는 애들은 진짜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역들 중심으로 진짜 지금은 전혀 극우가 아니고요. 극우화되는 미래가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국은 외교 노선을 이미 정했습니다. 제3의 길로 이거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노선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최정점이고, 이걸 통해서 한국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일본처럼 한국이 지금 자아가 굉장히 비대해진 상황인 거고요. 정확히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겠죠. 한국의 기업들은요, 아마 미국의 제재를 받고 곧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몰락한 나라의 아파트에 꼭 영끌 몰빵해 부자 되시기를 바래요. 미국의 이제 코리아 패싱 그리고 북한의 국지 도발로 국군이 많이 죽어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가 지금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민주주의 2020들이 많이 죽게 될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와 이들과 가까운 세대, 그리고 이들의 부모 세대는 진짜 극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거고, 경제는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몰락을 하게 될 텐데, 한국의 미래는 정치적으로는 극우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우경화가, 지금은 전혀 우경화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뭐 여자 배려하고 지금 뭐 노인 배려하고 뭐 그런 미래는 이제 지금이 끝이고요. 많이 즐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는요, 정치적으로는 극우가 될 겁니다. 진짜 극우가 될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군사 국가가 될 겁니다. 뭐 파키스탄처럼 될 거고,
한국은 아마 제1세계에서 거의 탈락이 확정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세계 32, 42 정도가 될 거고 경제적으로 정점은 지금이기 때문에 지구를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